비트코인이 죽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이 태어난 이유가 죽었습니다. 2008년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인터넷에 문서 하나를 올렸습니다. 고작 9페이지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P2P 전자화폐 시스템, 은행 없이, 정부 허락 없이, 코드가 신뢰를 대신하는 돈. 그해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습니다. 수천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각국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은행을 살렸습니다. 그 분노 위에서 비트코인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국가 단위 실험도 실패했습니다. 화폐로서의 성적표는 낙제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역대 최고치 근방입니다. 논리적으로 끝난 자산이 왜 살아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살려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드러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이름도 얼굴도 국적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2008년 10월에 올린 문서 하나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은행이 필요 없는 돈,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돈, 코드로 움직이는 신뢰,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은행가들은 세금으로 구제받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분노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대안을 원할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세상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그러다 열광했습니다. 피자 2판과 맞바꾼 비트코인 한 개가 수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유튜브엔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는 영상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가게가 있습니까? 편의점도 카페도 온라인 쇼핑몰도 받지 않습니다. 국가가 법정화폐로 지정한 실험조차 무너졌습니다. 화폐로서 비트코인은 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그런데 시장은 살아있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이 역설의 열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누가 들고 있는가? 그 답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화폐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교환의 수단,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이 셋을 동시에 충족해야 돈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교환 수단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1초에 처리하는 거래는 약 7건입니다. 비자 카드는 같은 시간에 2만 건입니다. 지하철 한 량 승객이 동시에 결제를 시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은 그중 한두 명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한 건의 전기료. 평범한 가정이 한 달 넘게 쓰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다음은 가치의 척도입니다. 같은 물건의 가격이 하루 사이에 20% 넘게 뛰거나 꺼집니다. 아침에 삼겹살 1근 값이 저녁엔 2근이 되거나 반근이 됩니다. 이런 돈을 누가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마지막은 가치 저장입니다. 전체 비트코인의 95% 이상을 상위 2%가 쥐고 있습니다. 100명 중 2명이 거의 전부를 가진 구조입니다. 디지털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실제 분배는 조선시대 토지보다 더 가파른 불균형입니다. 사토시의 백서는 아직 인터넷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숫자들이 이미 반증했습니다. 2021년 9월,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달러 의존에서 벗어나겠다. 해외 송금 수수료를 없애겠다. 은행 계좌조차 없는 국민들에게 금융의 문을 열겠다. 전 세계 크립토 커뮤니티가 환호했습니다. 정부는 치보라는 전자지갑을 만들었습니다. 가입자 전원에게 3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을 줬습니다. 결과는 빠르게 나왔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30달러를 즉시 현금으로 뽑고 앱을 삭제했습니다. 공짜 돈을 받는 창구로만 쓴 겁니다. IMF 데이터는 냉혹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전체 해외 송금 중 비트코인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00달러가 들어올 때 비트코인으로 오는 돈은 2달러가 채 안 됐습니다. 결국 엘살바도르는 2025년 초 IMF 협상 조건으로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위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이 실험이 남긴 것은 하나입니다. 국민은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청구서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화폐 실험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왜 끄떡없었을까요? 주식엔 배당이 있습니다. 부동산엔 임대료가 있습니다. 채권엔 이자가 있습니다. 들고만 있어도 뭔가 손에 쥐어집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내재 가치라고 부릅니다.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 무엇이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당도, 임대료도, 이자도 없습니다. 가치의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일 누군가가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믿음.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더 큰 바보 이론이라 부릅니다. 내가 비싸게 샀어도 나보다 더 비싸게 살 사람이 나타나면 수익이 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금은 무엇입니까? 인플레이션 헤지는요, 분석이 아닙니다. 마케팅입니다. 금은 수천 년간 장신구와 산업재료로 실물 수요가 존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코드입니다.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고 금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논리. 희소하면 무엇이든 가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절판된 영수증도 희소합니다. 그럼에도 이 내러티브는 작동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충분히 많으면 믿음 자체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굴러가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참가자가 끊임없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참가자를 대규모로 데려온 것이 월스트리트였습니다. 2024년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펀드입니다. 이 승인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사지 않아도 됩니다. 증권사 앱 하나로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합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길 원한 적이 없습니다. 커피값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세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변동성입니다. 가격이 오르내릴수록 거래가 늘어납니다. 거래가 늘수록 수수료가 쌓입니다. 비트코인의 극단적인 가격 진폭은 이들에게 결함이 아닙니다. 핵심 상품 기능입니다. ETF 승인 이후 수개월 만에 유입된 자금은 수십조 원을 넘었습니다. 서울시 한 해 예산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믿어서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수수료를 뽑아낼 상품이 생겼기 때문에 들어온 돈입니다.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엔 개인들이 서로 폭탄을 주고받는 게임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거대 금융기관이 설계한 테이블 위에서 개인이 그들이 정한 규칙으로 게임을 합니다. 테이블의 주인이 바뀌면 게임의 승자도 바뀝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업용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2020년부터 회사 자산 대부분을 비트코인으로 채웠습니다. 2026년 현재 보유량은 수십만 개. 전 세계 단일 주체 중 최대 규모입니다. 문제는 그 돈의 출처입니다. 자기 돈으로만 산 게 아닙니다.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담보 높아집니다. 높아진 담보로 또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 돈으로 또 삽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천재처럼 보입니다. 이 구조 어디서 본 적 없으십니까?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미국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채권을 만들었습니다. 그 채권을 담보로 또 채권을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땐 아무도 문제를 몰랐습니다. 집값이 꺾이는 순간 연쇄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에 존재 자체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따라 한 기업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담보의 가치가 담보로 만들어진 세계엔 그 균열은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오히려 거대 자본의 완벽한 도구가 됐습니다. 탈중앙화의 이상을 내걸고 태어난 자산이 역설적으로 가장 중앙화된 금융 권력에 들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원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팔 때 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관은 ETF로 비트코인을 대량 매집합니다. 가격이 충분히 오르면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물량을 받아내는 사람. 그것이 엑시트 유동성입니다. 기관이 빠져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종 구매자. 역대 모든 상승장의 끝에서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언제나 개인 투자자였습니다. 과거의 폭탄 돌리기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게임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ETF 자금, 채권을 쌓아 올린 기업들, 파생 상품까지 얽힌 이 구조에서 개인은 처음부터 출구 역할로 설계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동안 수익을 내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수익은 어딘가에서 흘러온 것입니다. 그 원천은 항상 더 늦게 들어온 사람의 돈입니다. 지금 이 시장에 있는 한국 투자자 중 자신이 엑시트 유동성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선택은 그 순간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출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기관이 이미 빠져나간 뒤에야 계좌 숫자로 확인됩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금융상품으로서 좀비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는 눈. 지금 이 시장에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사토시의 꿈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 위에서 작동하는 수수료 기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기계의 부품이 될 것인지,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언젠가 더 큰 바보가 바닥나는 날,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